안녕하십니까? 국정치 강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정치 정액과라든지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분이라면 좀 생소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세계사를 했던 분이라면 좀 낯선 부분이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았던 분이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 이제 분과 학문이라고 평가되긴 하는데요. 정치학에 나오는 이론만큼 혹은 학자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제 상당히 체계가 안 잡히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많이 곤혹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구석지 있는 것 어차피 실전 가면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석지 있는 것들보다는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이론,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들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고득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일단 논술 시험입니다. 논술 시험은 일단 작은 논문 한 편 쓴다. 3편 쓴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3개 나오니까 작은 논문 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고득점에서 논리가 있을 것 잊지 마세요. 논리란다면 어떤 주장이 있어야 돼요. 피셋스만은 논리 일단 변론으로 하고요. 추리, 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론이라 그러죠. 일단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득점에서는 주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주제에 논하라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3번 문법 아시죠? 일단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있어요. 그러면 대전제에서 깔았던 것 이걸 가지고 분석할 텐데 갑자기 앞에 깔았던 가정과 전제를 뒤바꿔 버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든 정치학이든 국제정치학이든 국제법이든 모두 논리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를 충족히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보면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논거의 흐름이 있어요. 기본적인 가정이죠. 가정, 대전제를 깔고 가죠. 자, 이건 이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큰 줄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줄기에 따라서 가지를 쳐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은근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되겠고 일단 법 과목이라면 암기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보통 판례 통설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행정법 하신 분이라면 통상직에서 행정법은 그냥 암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통설 판례 기본적인 논리가 딱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일단 나머지 과목들은 이게 달라지겠죠. 자, 경제학을 한다면 미시경제학은 계산해서 정답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암기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파가 있는 것이는 논리가 중요한데요. 이것도 대충 크게 두 개로만 나누니까 국제정치 같으면 무수히만 학파하고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다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가정 전제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회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개념입니다. 자, 군대에서 가장 심한 욕이 개념 없는 놈이라고 하거든요.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예컨대 법에서 허가 그 다음에 특허가 있어요. 특허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공권이라 그래요. 공적인 권리. 허가는 공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률에는 허가든 특허든 이렇게 적혀 있지만 학문적인 개념에서 허가다 특허다가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소송 제기 가능성에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자, 경제학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 국제정치학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개념이 약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요. 수능 시험에 안 나면 그냥 제끼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초 개념을 다 제끼고 가버립니다. 국어 사전을 사용하는 그 개념, 의미하고
다음에 학문적으로 사용한 의미가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된다. 이건 잊지 마세요. 자, 개념을 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봅시다. 국제정치에서 신뢰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학이나 사회학, 정치학처럼 신뢰 부분을 아주 강조하진 않거든요. 제가 말한 것은 신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모두 신뢰하지 않거든요. 신뢰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도 타결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데 신뢰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 나 쟤 못 믿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신뢰하는 거 왜 그럴까? 불신하는 거 왜 그럴까? 일단 신뢰와 불신은 국어사전에서는 반대말이 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 가게의 주인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첫날 출근했어요. 문제는 자, 주인이 일 있어가지고 가게 비우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갔을 때 종업원이 가게에 있는 그런 거 띵 해가지고 돈 가지고 가버릴지 모르잖아요. 이력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이 경우에 과연 믿고 가게를 맡기고 나갈 수 있을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뢰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취약한지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손해를 감수하겠다. 나는 쟤를 신뢰한다. 손해를 감수하겠다. 쉽진 않겠죠? 그러면 오해가 생겼어요. 불신이 올라가겠죠. 신뢰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해가 해소되고 불신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양자는 별개입니다. 신뢰를 유발하는, 불신을 유발하는 요인은 서로 달라요. 원인이 달라요. 항상 뭘 찾아야 될까요? 인과관계,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쟤를 믿는다. 10년 동안 쟤랑 사귀었고 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자, 신뢰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중요해요. 미국과 북한은 왜 상호 불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판문점 돕기만한 사건이라 들어보셨다면 그 사건 일로 아주 커졌어요. 북한에 미국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커졌을까? 일단 부시 독트린이라고 2000년도에 발표합니다. 자, 소위 불량국가라 불리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를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 예방전쟁, 핵선제국도 가능하다 하면서 제네바 협상을 일단 파기해요. 자, 그러면 누가 핵협상을 먼저 파기했느냐? 이건 나중에 가면 지금은 중요치 않아요. 북한으로서는 그런 미국의 전력 때문에 또 이란과 핵협상 했었죠. 근데 트럼프가 바로 휘조가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북한은 거기다 신뢰할 수 없겠다. 뭘까요? 정보입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신뢰를 좌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여러분 봤을 때 그 부모 자식 간에 신뢰가 형성하기 쉽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쉬운 편이에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거의 두 가지 메커니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니스. 자, 공유하고 있는 규범, 가치관 혹은 종교적으로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규범, 신념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서 동일하다면 여기서 자,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면 두 가지입니다. 가족관계는 이해보단 이쪽이 더 강하겠네요. 공유된 규범이나 공유된 이익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요소들이 일단 국제정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있냐 없냐가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적 의미로 규정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학자들이 일반인들 접근하기 힘들게 개념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회현상,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한 데 있어서 그 메커니즘, 구조 혹은 특징적인 면을 개념으로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상을 정확히 잡으세요. 자, 이걸 잡을 때 이미지를 잡고서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키워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자, 개념 암기하는 것 자체가 키워드는 기억날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한 3개월 동안 그 개념을 안 보더라도 그 개념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게 판단합니다. 그거는 논리가 다르게 가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건 나중에
느낌으로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력이 문제가 돼요. 뭐 예전에 그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능력과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읽기, 말하기, 쓰기. 자, 여기서 한국 학생들의 독해력이 아주 낮게 나와요. 아무래도 독해력은 이것과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독해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국제정치를 어려워한다. 그 다음에 무심한 이론들을 좀 논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잡는 게 필요하겠다.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이론 혹은 이런 것들은 개념에 대한 의미를 통해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나간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처음부터 답안 작성 연습, 답안 스킬을 키운다 라고 가지 마시고요. 답안지도 목차를 해가지고 막 암기하려고 가지고 예비시간 때부터 답안 연습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정리된 게 있어야지 튀어나오겠죠. 보통 3회독 정도가 됐을 때 답안지가 써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법과목도 처음 볼 때 오케이. 근데 두 번째 2회독 할 때는 이거 그게 아니었네? 3회독 세 번째 볼 때는요. 그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면을 감안하셔가지고 3회독 정도 돼야지 답안지가 써진다. 다만 그 3회독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약 정리 연습과 요약 정리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연습은 한 2회독 할 때부터 2회독째부터 일단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요.